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은퇴를 하고 나서 본인이 지내고 있는 집을 이용해서 은퇴에 좀 부족한 생활비 같은 거를 보탤 수 있는 방법에서 미국에서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있고요. 한국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 근데 한국의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버스 모기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주택연금 그건 또 뭐야? 나라에서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집이 있는 경우에 그 집을 이용해서 그 집을 담보로 여러분의 은퇴를 할 때 생활비를 미리 빌려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는 못해서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내가 살 집은 하나 있다. 이 정도면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 한 채가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집을 갖다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갖다가 미리 준비하는 게 리빙 트러스트, 집을 신탁에다 맡겨놓고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는 방법이 있고요. 흔히들 뭐 유언장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미국은 유언장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시면 그 집은 우선 나라가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우자와 자녀와 이 지분 같은 걸 갖다가 다 봐서 거기에 맞춰서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 있는데 이거 내가 큰아들을 내가 이거 아버지 집 살 때 돈 더 많이 붙었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 돼. 분쟁이 생기면요. 그 집이 1년이고 2년이고 공중에 붕 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라는 경우도 있고 집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같이 자녀의 이름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나중에 남는 집을 갖다가 처분해 가는 것도 골아파요. 골아프고 그다음에 또 생활비는 또 지금 없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리버스 모기지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국 와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 집을 갖다가 자녀가 가지려니까 자녀가 한국까지 와서 그 집 처분하고 그걸 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게다가 또 자녀는 또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고 한국에서 그 집에 살던 사람도 아니니까 또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결론은 뭐냐? 갑자기 여러분이 살던 집을 돌아가시면 세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연세 드셨는데 남의 집 그냥 렌트해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철학 맞잖아요. 예, 철학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렌트라는 건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70에 죽을지 80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혹은 진짜 농담식으로 재수없어서 140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앞으로 10년 살다가 내가 죽으면 되지 그 정도면 내가 있는 돈 갖고 렌트비 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오래 사시면 렌트비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면 결국은 본인이 사실 집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집을 갖다가 남겨놓고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이 집의 처분이 골아픈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골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남겨줘서 돈이 되면 좋겠지만 돈도 안 되고 결국 그럴 때는 내가 그냥 현명하게 그 집을 이용해서 돈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세 내는 거, 집 융자에 갖고 돈 내는 걸 모기지라고 하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버스 모기지는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모기지를 받는 겁니다. 예, 집을 담보로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평생 사셨어요. 그래서 한 50만 불짜리 집이 있습니다. 예, 5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방법을 은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50만 불짜리 집이 뭐 필요 없으니까 그 집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집어넣고 그걸 야금야금 쓰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현명하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 돈을 갖다가 CD 같은 데 집어넣고 이자를 붙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돈을 갖다가 또 다른 뭐 배당금 주식이라든가 이런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50만 불짜리 집인데 25만 불짜리 콘도 2개 사서 25만 불을 렌트 줘서 그 돈을 생활비를 쓰고 난 25만 불짜리 집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집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다 키웠던 집인데 4베드룸 나이 들어서 이거 살기는 다 힘들긴 한데 아 그래도 그냥 이 집 정도 들고 그냥 이 집 없애기도 싫어. 근데 또 이 집이 또 내가 만약에 둘만 산다고 와이프랑 둘만 산다고 한 2베드룸짜리 콘도 가면 애들이 또 못 놀러 오고 그러잖아. 애들 고향집 분위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4베드룸 그냥 놔둬갖고 그냥 방 하나는 큰애 집 그냥 방 하나는 또 둘째 방, 방 하나는 또 셋째 방 뭐 이런 식으로 놔두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꿈이 그래요. 저도 그냥 한 4베드룸짜리 집을 갖다가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그냥 놔두고 싶어요. 놔둬서 그냥 거기다가 방 앞에다가 큰애 이름, 둘째 이름, 셋째 이름. 그래서 어디 뭐 명절 때니 뭐니 놀러 오고 싶으면 걔들 이제 언제든지 와서 그냥 각자 방에서 지내면 되고 제가 뭐 한국에 가 있든 뭐 없든 그다음에 뭐 그런 집도 다 요즘에 전자라키 같은 거 다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와서 언제든지 뭐 놀고 싶으면 라스베가스 와서 그냥 그 집 쓰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집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50만 불이다. 그러면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던가 해야 돼요. 그것도 뭐 변호사 써서 최소 몇천 불에서부터 뭐 한 만 불까지 갈 수 있겠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을 갖다가 어떻게 해갖고 엄마가 살아있으면 엄마한테 우선 이걸 맡기고 또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또 큰애랑 둘째랑 셋째랑 요거는 어떻게 나눠가지고 뭐 이런 걸 다 정해줘야 돼요. 예. 이런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 생활비가 있어서 이 집을 갖다가 내가 안 팔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지금 돈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게 리버스 모기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매달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달 받는 돈은 이제 이자가 붙는데 어쨌든 간에 매달 받는 돈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이 집에서 밸류를 조금씩 빼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쓰신 돈이 30만 불이다. 근데 집 밸류가 그때 50만 불이다. 그럼 20만 불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자녀들이 갖든 누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말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집 담보로 융자받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리버스 모기지라고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좀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집 밸류 이상으로 돈을 썼어도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게 만들어주는 이런 몇 가지 혜택이 더 있는 걸 보편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합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게 은행마다 다 룰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버스 모기지는 누구랑 상의하면 되냐면 여러분 집 살 때 론 브로커 있죠. 네, 그런 분들이랑 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 62세 이상 이제 내가 돈도 못 벌어. 그래서 이제 있는 돈을 까먹어야 되는데 은행에 있는 돈은 이제 한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것만 갖고 내가 앞으로 살긴 좀 힘들어. 이럴 때 집을 담보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좋습니다. 리버스 모기지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돈을 꾸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세가 없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로 한 달에 1,000불씩 받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SSA라고 얘기하는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SSB를 받으시면 그 돈을 받는데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SSA 받는 거에 합산해서 세금을 내요. 그래서 SSA를 전부 다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연금인데 여러분이 연금이 까지는 게 아니라 세금이 더 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수입이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 세금이 더 계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리버스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빌리는 거예요. 오히려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SA 받는 거, SSB 받는 금액에 대해서 영향력을 안 주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갚다가 여러분이 만약 잘 됐어. 갑자기 집값이 올라갔어. 그래서 집을 파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러면 다 갚아버리고 그동안 빌려 쓴 돈 다 갚아버리고 집을 팔아서 더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리버스 모기지의 특징은 뭐냐면 이자가 좀 싸요.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다 갚는 거는 이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부부가 다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 집을 갖다가 중간에 판매를 하거나 이사할 때 그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돈을 갖다가 일시불로 한꺼번에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매달 야금야금 받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대출 한도는 이제 주택의 가치, 그다음에 또 대출자의 나이, 이거에 맞춰서 계산이 다 달라집니다. 이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금 갚는 게 아니에요. 이자도 나중에 이 집을 갖다가 없애거나 아니면 이 당사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다 정산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돈을 꾸고 있지만 이 집에 계속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세이브 되죠. 만약에 내가 다른 데 산다.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데 산다. 그러면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안 내잖아. 렌트비 안 내는 거 플러스 이 먼트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3,000불이 필요해요. 렌트비가 1,500불이 필요하고 1,500불이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집에 계속 살면서 그냥 있으면 렌트비를 우선 안 내요. 그럼 1,500불 안 내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돈 1,500불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근데 SSA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불씩 나와. 그럼 이제 500불만 더 빌리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가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리버스 모기지는 미국은 은행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이게 더 필요할 수가 있고 돈을 못 벌면. 그다음에 지금 막 돈을 벌고 있고 막 이럴 때는 또 이게 유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지금 살고 계신 동네가 집값이 빵빵 올라간 동네다. 그러면 이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동네는 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집값 올라갈 일도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 따라 올라갈 것이다. 혹은 동네가 나빠져서 그냥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리버스 모기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는 오늘 아이디어만 갖고 계세요. 그냥 집을 담보로 융지하는 거. 그러니까 세컨 모기지 론이라고 하죠. 이건 달라요. 세컨 모기지 론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집을 안 갚으면 뺏길 수도 있지만 리버스 모기지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집을 담보로 계속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컨 모기지로는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집이 담보니까 집을 뺏길 수가 있어요. 리버스 모기지는 그냥 집을 담보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매달 야금야금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뺏기진 않아. 여러분이 쫓겨나진 않아요. 돈 갚을 것도 없고 쫓겨날 것도 없는 거야. 갚는 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정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좀 크고 62세 이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자율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소유권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마음적으로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는 워낙 다양해요. 미국이 워낙 다양해서 미국의 의료보험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론 브로커랑 이야기하시고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서 리버스 모기지의 조건이 되게 다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 리버스 모기지가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연금이면 나라에서 돈 주는 건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택연금이 뭐냐면 한국판 리버스 모기지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택연금을 알아보니까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보다 더 좋아요. 이게 또 놀랐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만 미국보다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의 주택연금, 주택보험이 아니죠. 주택연금은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보다 더 괜찮은 또 개념이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조건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한국의 주택연금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입니다. 한국형 리버스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합니다. 2007년도부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합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얘기했는데 자, 우선 여기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 여러분이 주택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서 돈 버는 게 쉽지도 않고요. 돈이 많아갖고 진짜 잘 나간 동네 강남 같은데 뭐 이런 데 투자해갖고 돈 버는 거 아닌 이상 주택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도 한국에서 지나갔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 렌트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좀 렌트 개념이 다른 게 2억짜리 아파트가 100만 원에 빌린다고 8억짜리 아파트를 월 800만 원에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파짓 조금 있으면 렌트하는 게 되게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렌트가 사실 이득이긴 해요. 이득이긴 한데 제가 왜 이제 렌트가 저 같은 경우 렌트를 할 거예요. 렌트를 해야 되는데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와서 본 것 중에서 주택 연금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한국 실정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와서 보니까 아파트 30년 되잖아요. 예, 아파트 진짜 낮습니다. 예. 힘들어요. 살기. 물론 50년 된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30년 되면 힘들어요. 그 전에
재개발이 되면 되는데 옛날엔 재개발이 되는데 요즘엔 재개발이 안 돼요. 지역 동네 중소도시 이런 데는 재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을 되면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넉넉 잡고 그 이제 한 90까지 산다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90까지 산다 이렇게 보면 제가 60세 넘어서 아파트를 살면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그냥 그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사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에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좀 젊으니까 이곳저곳 살아보고 싶고 또 이사도 쉽잖아요. 네, 젊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렌트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수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렌트가 좋은데 이제 많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이제 60대, 70대, 80대 넘어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선 내 집, 예, 이 내 집이라는 소유의 마음의 편안함이 있죠. 그래서 내 집은 마련하고 싶어 하죠. 게다가 미국에 비하면 가격도 중소도시는 싸요. 뭐 3억이면 20몇만 불인데 그냥 내 집 사는 게 속편하지. 남의 집 맨날 이사 다니고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또 그분들은 집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뭐 70, 그러면 30년씩 그 집에 살 가능성이 적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뭐 깔끔한 집이면 그 집이 그렇게 낡아갖고 집에 사는데 힘들 때까지 그 집에 살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을 사는 거를 왜 조금 보시고 혹은 적어도 한국 와서 1, 2년을 렌트 해보시고 집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집값이 폭락이 많이 돼요. 앞으로는 지방도시는 폭락 더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뭐 투자하는 사람들 반발하겠죠. 자,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일례로 제가 재작년에 아는 분이 한국 와서 서초구 반포 아크로 무슨 그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크로 리버뷰더라고요. 30억 주고 샀어요. 야, 와 미쳤어. 아니 저걸 왜 30억 주고 사? 이런 생각했는데 와 며칠 전에 뉴스 봤는데 50억이 됐어요. 돈 버는 사람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려면 강남에 있는데 사야 돼요. 이런데 평택, 용인 뭐 이런 데서 돈 벌 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말하는 부동산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 마피라는 게 있어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풀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뭐 청약 뭐 그다음에 뭐 주택 얼마 전에 동탄에 청약을 받으면 이제 뭐 그 받기만 해도 돈병석에 앉는다. 자, 이게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2024년도 시세로 아파트 짓는 값도 2, 3억 원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 한 2억, 3억 예.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방 도시의 땅값이 거의 가치가 없다 싶은 동네도 2억 5천, 3억 원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동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가 2억 5천에서 3억 한다 했죠. 5년 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 평택도 뭐 좀 핫한 곳, 뭐 지지역 근처라든가 이런 데 빼놓으면 한 뭐 3억, 4억 그래요. 천안 뭐 그 정도 해요. 아산, 세종시, 대전, 대구 30평. 제가 말한 건 다 무조건 30평 기준입니다. 3억이면 그냥 땅값이 프리미엄 없는 아파트 값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라는 아파트도 아파트 짓는 값은 3억밖에 안 해. 내가 봤을 때는. 좀 고급 아파트니까 좀 돈 좀 더 들였다고 치자고요. 4억 5억 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면 한국에서는 나라가 그걸 관여해요. 이 동네 아파트 지면 이 동네 땅값, 이 동네 인기가 좋아. 아파트 지면 당장 10억이 될 것 같아. 근데 아파트 짓는 값은 3억이야. 근데 땅값이 비싸. 그래서 땅을 사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보상해 주는 걸 해갖고 받으니까 이 땅값에 3억이 들어가. 6억이야. 근데 이래서 건설사가 그래도 이 동네는 짓자마자 10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파트 값 10억! 이렇게 한국은 법으로 못 올려요. 나라에서 공시한 이득만큼만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그걸 갖다가 6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마진을 갖다가 뭐 1억을 붙인다 그러면 7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땅값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지방에서는 3억 하는 아파트도 7억 하겠죠. 7억이 처음에 가격이에요. 자, 그럼 누구나 다 그 7억에 사고 싶겠지. 그래서 이제 청약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서 막 경쟁이 심합니다. 뭐 몇백 대 1 뭐 이렇잖아요. 자,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이 아파트 계약을 합니다. 뭐 몇천만 원이고 내고 계약을 해요. 자, 청약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얼마 전에 동탄에서도 뭐 몇천 대 1이라고 했죠. 그 뽑히는 게. 왜 돈병석이 왔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제가 알기로 동탄에 있는 아파트 그게 가격이 7억인가 그랬어요. 그거를 아파트 짓기 전부터 매달려갖고 사요.
7억에 살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도 되고 그거에 짓기도 전에 벌써 8억, 9억, 10억에 팔라고 그래요. 지어서 인기가 좋아. 그러면 그냥 짓자마자 11억, 12억이 돼버려. 그러면 그때 이제 다 짓고 나서 이주할 때 되면 그때 나머지 잔금을 집어내야 되거든. 근데 잔금이 없었어. 처음에 집 디파짓만 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 돈만 쥐고 한 2년만 있으면 집 딱 줄 때 되면 벌써 4, 5억이 생겨요. 그러면 처음에 집 산 사람들은 11억, 12억에 사. 이게 한국의 아파트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동네가 많냐? 동탄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올렸던 그 뭐 고덕 신도시라는데 이 평택 인근에 분양률이 1 밑이에요. 1이란 건 뭐냐면 그냥 신청하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다는 얘기. 0.7은 뭐냐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1.5다 그러면 1.5명당 하나고 2대 2다 그러면 이제 2명당 하나, 50% 확률로 그 집을 살 수 있다 이건데 고덕 신도시가 1이에요. 1 지금 분양률이.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도 땅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닐 거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허허 벌판에 지었던 거니까. 물론 제가 봤던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 밸류 저는 기껏 봐봤자 4억 봅니다. 솔직히 4억 본데 그 아파트가 짓기 전에 벌써 밸류로 미리 추정하는 게 11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7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아셔야지 한국 부동산 사시는 거 좀 아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공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6억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양받는 사람이 있겠죠 미리.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졌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게 원래는 2011년만 하더라도 그거 다지면 뭐 11억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근 옆에 있는 아파트는 11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삼성 공장이 짓다가 말아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호재가 있었는데 확 내려가니까 다 짓고 났는데 지금 짓자마자 팔리는 가격이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뭐 6억, 10억.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하나도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뭐냐면 처음에 아파트 계약했던 사람이 아파트 짓자마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고 아까 욕 동탄처럼 자기 돈 이사도 안 갔는데 짓자마자 한 몇 억이 생기는 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미엄을 지금 1억 받기도 힘들어요. 5천만 원 1억 받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 갖다가 풀피 1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는 이걸 갖다가 집을 갖다가 4억에 예를 들어서 4억에 집을 계약했어. 다 줬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마이너스에 팔아야 돼. 3억 5천에 팔아야 돼. 이걸 마이너스 피라고 합니다. 마피 5천만 원. 이런 집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집 사는 게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요. 저도 이 감을 알려면 그 동네 열심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 열심히 그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려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아파트 2천만 원에 120만 원이면 지금 렌트합니다. 지금 새 아파트. 그것도 힐스테이 스카이시티 49층 평택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전세가 지금 2억 4천까지 나왔어요. 어떤 전세는 4억 나왔어. 근데 2억 4천 나왔다는 얘기 뭐냐? 돈이 급하니까 2억 4천 하는 거예요. 왜 돈이 급할까? 이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면 팔아먹을 생각하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갖고 집을 샀는데 지금 갖다 집값이 안 올라가. 근데 지금 계속 이자 내게 생겼어. 그 은행에 돈이라도 갚아야 되니까 전세금을 싸게 내는 거야. 2억 4천. 그럼 2억 4천이 나왔다. 그럼 전세금은 집값의 70% 80%만 보면 돼요. 집의 밸류는 4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삼성이 도로 진다. 그럼 그 집이 도로 7, 8억, 10억, 11억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삼성이 저쪽 사기까지 하고 안 짓는다. 앞으로 5년이고 6년이고 안 짓는다. 집은 또 낡아가요. 인기는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 집은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집 사고. 그래서 집을 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한 얘기 왜 이야기했냐. 주택연금을 받아야 되는 집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주택연금을 한국에서 받는 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부부 중에 최소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복수 국적을 받든가 국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거소중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55세 이상.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였는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싼 거는 그 부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택연금 안 해줍니다. 30억, 40억짜리 아까 말한 그런 집 담보로는 주택연금 안 해줍니다. 연금 지불 방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생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얼마씩 나눠 받는 거, 혹은 요거 우선 돈을 빌리다 갚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얼마 주냐는 이거는 집 가격이 뭐 비싼 건 더 많이 주겠죠, 당연히 집 밸류가 높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많으면 더 많이 드립니다. 왜? 앞으로 사실 날이 이게 표현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 날이 더 짧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예,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남는 게 상속도 똑같아요. 상속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동안 빌린 거 남고 집값이 남잖아요. 예, 그럼 그게 자녀들한테 갑니다. 자녀들한테 가는데 한국은 주택연금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장수를 하셨어. 여러분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1년에 1,2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받는다고 시작해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씩 받아요. 주택연금으로. 10년이면 1억. 1년이면 1년에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 예. 그다음에 30년이면 3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이 3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40년 사셨어. 4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변제의 의무가 없어. 이게 한국이 좋은 거예요. 돈을 더 써도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써도 변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조건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밑에 링크를 적어 드리는데 주택연금 hf.go.kr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걸 하는데 실제 전화 통화를 해서 상의를 하셔도 되고 가서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계산기가 있어요. 예, 본인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 집이 얼마고 뭐 이런 같은 거 쭉 적어 놓으면 얼마까지 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게 2024년 지금 기준으로 65세 부부가 4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종신형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금액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영세민이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대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어. 120세까지 장수를 하셨어. 그래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부, 또 어떤 분한테 얘기하냐면 부부가 나이 차가 좀 많아. 그런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도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이 집은 계속 쓰고 계속 돈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씩 나온다. 매달 9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남편이 돌아가시고 예를 들어서 좀 젊은 부인이라고 치자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인이 20살 차이가 나. 예를 들어서. 근데 젊은 부인이야. 남편이 일찍 죽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해. 예, 좋아요. 왜? 부인은 오래 사실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남편 돌아가셔도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부인 돌아가실 때까지. 집값의 밸류를 오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주택연금이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유리한 경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한국 와서 나는 꼭 내 집을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거는 적어도 남의 집 렌트해서 한 1년 정도만 살아보세요. 그리고 동네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뭐 진짜 내가 살만한 곳인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집을 사시는 게 좋은데 집을 사시면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이 있고 자녀가 미국에 있는 경우는 주택연금이 더더욱 필요하다. 제가 우리 교민들은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7억 주고 집을 샀어요. 운이 좋아서 집값이 올라갔어. 10억이 됐어요. 팔아. 그러면 딱 계산상으로 3억 남는 거죠? 아니에요. 한국도 세금 냅니다. 많이 내요. 3분의 1은 세금 낸다고 쳐야 돼요. 그러면 2억 남았네. 2억 그대로 남을까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또 미국 복수국적잖아요. 미국에 세금 내야 됩니다. 1억 남기면 잘 남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고. 계산상으로 7억짜리 집이 10억 돼 갖고 와, 나는 3억 생겼다. 3억 생기는 거 아닙니다. 뭐 부동산 뭐 비용 들고 뭐 들고 다 미국 세금, 한국 세금 다 하면 1억 가져가면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30억에 산 형님은 50억 됐어요. 그 형님의 돈 많지 원래. 돈 많은데 20억이에요. 3분의 1만 따져도 7억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얘기인데 보편적인 분들은 집값 7억인데 10억 올랐습니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왜? 10억 오를 때까지 또 인플레이션 올라가잖아. 그럼 1억 올랐으면 그게 1억 오른 건가? 아니에요. 돈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만약 집을 산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내 마음 편하자 그런 집을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집값 뭐 폭등하고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 동네 사는 게 좋고 오래 사실 거니까 집 마음에 드는 거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네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살고 계시다가 뭐 7억짜리든 8억짜리든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있는 자녀가 한국에 와갖고 그 집을 갖다가 받으려고 하잖아요. 더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자녀들이 살던 집이 아니잖아요. 예, 세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그냥 본인이 살던 집에서 이제 집 팔았고 세금 나오는 거 달라요. 세금 엄청나게 나오고요. 그 돈 또 미국 가면 자녀들도 세금 엄청나게 납니다. 자녀들한테 집값을 남겨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집이 남았다. 그러면 7억 밸류를 갖다가 줄 수 있으면 좋은데 7억 밸류를 못 줘요 자녀들한테. 그냥 이래저래 다 뜯기고 나면 2억 줄 수 있을까? 대충 계산이에요. 예, 2억 자녀들한테 돌아갈까? 의미가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와서 우리 자녀들한테 주면 안 아깝지. 그 고작 자녀들한테 2억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나라에 다 뺏겨? 그럴 바에 그냥 돈 다 쓰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쓰냐? 주택연금 받으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집이잖아. 똑같아 미국하고. 있는 동안 안 좋잖아요. 게다가 요거는 갚는 게 아니에요. 갚는 건 집 다 끝나고 나서 갚는 거기 때문에 뭐 융자를 받으면 그 돈을 못 받으면 집을 차압당할 수 있지만 요거 집을 차압당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택연금을 한국에서 받는 거는 괜찮은데 조건은 뭐냐? 너무 비싼 주택 안 되고요. 부부 중에 최소 한 분이 한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을 회복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더 올라가고요.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금리가 낮은 시기일 때는 또 금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고요. 게다가 또 여기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캠피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 괜찮지만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100만 원 값어치가 없지 않아. 그거 얘기하신 분들은 진짜 현명하신 거예요. 그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노후 대책 진짜 잘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예요. 뭐냐? 여기서 받는 것 중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자율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물가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받는 돈 작아도 계속 물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 신청하면 좋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새로 아파트를 딱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파트를 갖다가 짓기 전에 미리 딱 받았어요. 분양권을 받았어. 그래서 4억에 이 집 분양권을 딱 받았어요. 근데 집을 딱 짓자마자 동네 분위기가 좋아. 7억이 됐어. 집 팔지 말고요. 7억일 때 주택금리 신청해야 돼. 주택연금. 왜? 7억 밸류로 해갖고 연금을 주는 거니까. 4억 밸류로 주는 것보다 7억이면 거의 2배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그러면 7억 됐다가 나중에 4억으로 떨어져도 여러분께 주는 돈 똑같다는 거. 이게 또 주택연금이 좋더라고. 집값 가치가 하락됐다고 주는 돈을 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최고 올랐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4억에 집을 샀어. 주택연금 받고 있어. 그냥 한 달에 뭐 60만 원, 70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지.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이 동네에 호재가 생겨서 뭐 기차역이 생기고 뭐 고속기차역이 생기고 지하철역이 생겨갖고 갑자기 그 집이 10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집은 팔던가 해야죠. 이때는 그동안 받았던 돈을 갚으면 팔 수 있어요. 이게 또 좋아.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씩 2년 동안 받았어. 그럼 2,4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한 2,600~700만 원 있다고 치자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할 때 뭐 이것저것 피 나가는 거 있습니다. 예, 그 돈 갚으면 그냥 이걸 또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8억에 팔아버리면 돼. 8억이든 10억이든. 그럼 팔아버리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국에 또 세금 안 내려면 어떡하죠? 빨리 또 집을 사야 돼. 내가 살 집을. 근데 그 집을 갖다 팔고 나서 그 똑같은 집이 이제 8억 됐으니까 이 집이 지금 4억인데 8억이 됐어. 그래서 빨리 이걸 갚아버리고 도로 8억으로 이걸 갖다가 재심사를 받고 싶다. 3년 안에는 똑같은 집은 안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난 이 집이 너무 좋아. 이 집이 근데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처음에 주택연금 시작할 때는 4억 가치라고 했고 4억 가치에 대해서 연금을 받기로 했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 집이 지금 파락이 됐으니까 지금 이 파락 가치로 해갖고 내가 연금 받으면 한 달에 8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 빨리 갚아버리고 다시 재심사해갖고 하면 좋겠다. 예, 그게 안 됩니다. 예, 그런 생각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안에는 똑같은 집은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갚아버리고 이거 갖다 갚아버리고 나중에 다른 집을 사갖고 또 그걸로 주택연금 받는 게 되게 좋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주택연금이 야 이게 리버스 모기지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더 믿을 만한 게 뭐냐면 국가가 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하니까 더 믿을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장수를 해요. 1년에 1억씩 받는데 10년 1년에 이제 1,000만 원씩 받는데 10년이면 1억이고 뭐 50년이면 5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50년 못 산다고 생각하겠죠. 저쪽에서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장수하셔. 그럼 그렇게 받을 수 있어. 남편분은 이제 앞으로 30년밖에 못 사는데 부인분이 지금 젊으셔. 20살 연하야. 내 부인은 내가 죽고 나면 앞으로 내 부인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 50년 더 살아야 된대. 부인 나이까지 따지면 더 이득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먼트리 돈 주는 걸 더 적게 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컨셉을 아시라는 거예요. 주택연금 받는 거는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니까 주택연금 받는 거는 쉬울 거예요. 제가 밑에 링크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연락하셔서 직접 전화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가서 상담해 보셔도 되고 그런데 주택연금의 조건은 우선 한 분이 최소 한국 국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55세부터 가능한데 65세만 복수 국적이잖아요. 예, 영주권인 분들은 그냥 뭐 한국 국적이에요. 예, 영주권인 분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안 살고 난 그동안 영주권으로 미국에 사는데 한국 돌아서 산다. 이분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이분은 주택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수 국적에서 이제 미국 국적 포기하고 나는 그냥 한국 국적만 가질래. 더 이른 나이라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뭐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기회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거는 기회가 그만큼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여러분이 좀 결정하신 문제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제일 이해가 쉽겠죠.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30년을 더 살면 80 중반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80 중반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뭐 대통령도 나가고 있는 세상인데 90세는 기대 수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앞으로 몇십 년 사이에서도 의학 기술은 더 발달돼 갖고 제 나이 때 기대 수명은 100살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집을 샀는데 40년 그 집에서 똑같이 산다? 힘들어요. 예, 아파트 제가 한국에 다녀보니까 30년 되면 이 아파트 살기 싫어져요. 20년 넘어가도 좀 후줄근해지긴 해요. 예. 새 아파트를 사도. 근데 하물며 제가 한 4, 5년 된 아파트를 샀는데 앞으로 40년 쓴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다니는 데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은 이제 처가 식구들이 다 평택에 있으니까 평택에 와야 되는 초이스밖에 없지만 한국도 방방곡곡 다녀보고 싶어요. 그러면 렌트하는 게 편해서 저는 렌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특징이 뭐냐면 렌트비를 갖다 8억짜리 집이라고 내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받으면 이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사를 안 들어옵니다. 그 돈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렌트를 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집 사는 것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사실 푼돈밖에 안 된다는 거. 3억을 올라도 제가 1억 가져가기 힘들다는 거. 그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진짜 아까 말한 형님처럼 30억짜리 아파트 사고 50억에 받는다. 이건 다른 얘기겠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돈 묶이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또 집값이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고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줄고 있으면 제일 먼저 피보는 데가 어딜까요? 서울 집값? 아니에요. 강남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 서울 수도권 근처에 이 중소도시부터 망해가기 시작해요. 자, 지금은 서울 집값이 도저히 감당 안 돼요. 그래도 서울로 일 가고 싶어.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죠? 서울 외곽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분당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 분당도 비싸죠. 또 용인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동탄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이제 평택 쪽으로 나가죠. 심지어 천안에서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인기가 막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지니까 천안 쪽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돼버려요.
평택에서 서울 출퇴근도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얘기하죠. 평택에서 서울까지 18분짜리 SRT가 있습니다. 그거 매번 7,700원이에요. 하루에 15,400원씩 내고 출퇴근? 못해요. 그 돈이 얼마인데 몇십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저같이 은퇴한 사람은 이런 중소도시가 좋아요. 뭐 서울 뭐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되는데 가까우면 좋잖아요. 저는 평택이 좋지요. 평택에서 출퇴근하려면 현실적인 건 뭐냐면 평택 그 시외 버스를 타는 게 있어요. 3,500원이에요. 3,500원인데 그걸 타고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도 3,000 얼마인가 할 거예요. 지하철 1시간 반 걸려요. 힘들어요. 동탄 정도면 서울로 좀 갈만해요. 좀 힘들긴 하지. 용인 정도 서울 왔다 갔다 할 만해. 한국이 주변으로 철도를 많이 만들면서 주변 도시 확장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한 거예요. 수도권에 다 편중되고 수도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수도권 근처의 도시를 다 고속철도를 엄청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근처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 어디부터 줄겠냐고요? 바깥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동탄이든 용인이든 평택이든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렌트를 하고 앞으로 한 10년이고 20년 만약에 한국에 산다 그러면 렌트를 해서 제가 적어도 한 60대 중반까지는 그냥 그 렌트에서 살 것 같아요. 한 60 중반? 70 될 때까지는 한 70쯤 되면 그때쯤에 저도 이제 좀 다니는 거 힘들고 그러면 좀 괜찮은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사겠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근데 집을 샀다가 집값이 내리면 슬프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주택연금을 딱 드는 거예요. 집값이 내려도 똑같이 돈이 나오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죽고 나면 한국까지 나와서 이 집 처분하고 뭐 되겠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7억짜리 집을 남겨주면 아이들한테 5억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2억 가기 힘들어. 이것저것 세금 떼고 뭐하고. 2억 받기도 힘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확한 세금 얘기는 오늘 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거는 따지고 자지고 들 것도 없습니다. 대충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세금으로 다 하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돈 다 쓰고 돌아가신 게 낫지. 근데 쓰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이 집을 담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 미국에 계신 분들도 리버스 모기지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한국의 주택연금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이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도 플랜이 꽤 다르니까 뭐 다 플랜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꼭 이렇다고 미국은 안 그런데요. 예. 그거는 플랜마다 다른 건데 보편적으로 한국의 주택연금이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보다 좋은 거는 뭐냐면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 없이 똑같은 돈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돈은 계속 나온다. 여러분이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돈은 나온다. 이게 아마 미국보다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내용도 항상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야지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항상 좋아요 버튼은 기본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댓글은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열심히 누르시는 분들이 청약도 잘 뽑히실 겁니다. 자,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우행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